그럼 고정공리주의 볼 건데요. 우리 방금 여러분이 이제 공리주의에 대한 기본 입장 다 이해했죠? 공리주의가 생각하는 옳은 건 뭐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다.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결과적으로 사회적 유용성을 많이 가져오느냐, 쾌락을 더 증진시키느냐, 고통을 감소시키느냐, 그러면 옳다. 반대면 옳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 원칙 이름 첫 번째 원칙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요거는 벤담이 주장한 거긴 하지만요. 앞으로 나올 공리주의 학자들이 가장 기본 입장이에요. 모두 다 벤담을 계승해서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일부 비교할 점, 차이점은 있지만 방금 이야기했던 공리주의의 기본 입장은 모두 다 공통적입니다. 그러면 이 공리주의를 선생님이 어떻게 나눠서 가르칠 거냐면요. 공리주의에 고정공리주의 그리고 현대공리주의가 있어요. 이 고정공리주의는 우리 5분 사탐에 나왔던 사람 이름 뭐뭐예요? 양적공리주의, 그쵸? 계속 얘기한 벤담, 그리고 밀적이랬나? 질적공리주의. 그렇게 외워도 되겠네요. 그렇게. 그리고 현대는 규칙공리주의랑 싱어는 아주 간단히 언급할 거예요. 이렇게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벤담과 밀을 비교하는 거, 그리고 규칙공리주의와 이 벤담과 밀, 행위공리주의라고 하거든요. 각각 행위를 따지고 얘는 규칙을 따져요. 아직 잘 모르겠죠? 일단 배워봐요. 그리고 싱어는 그냥 플러스로 선호공리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정도까지 교과서 수준에서 나오진 않고요. 싱어가 교과서에서 어느 정도로 다뤄지는지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도록 할 겁니다. 이 5분 사탐 다 잘 보고 왔죠? 그 보고 왔으면 여러분들 알 텐데 밀과 벤담의 가장 큰 차이점 뭐예요? 그렇죠. 쾌락에 질적인 차이가 있냐 없냐. 벤담은 쾌락은 양적인 차이만 있다. 밀은 양적인 차이 플러스 질적인 차이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벤담이 이야기하는 양적 차이라는 건요. 모든 쾌락은 종류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쾌락이라는 것만 있어서 선생님 밥 먹을 때 쾌락은 10, 여러분들하고 수업 찍을 때 내가 성공적으로 찍었어. 그러면 쾌락은 한 100. 지난번에 시험 보러 왔을 때 여러분들 오랜만에 봤어. 너무 좋아. 그럼 쾌락은 200. 이렇게 그냥 쾌락의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양적인 차이만 있는 거예요. 우리 공리주의가 실생활에서 되게 대표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것 중 하나가 다수결의 원칙인데요. 이걸로 아주 짧게 예를 들면요. 학급회의 때도 많이 하죠. 우리 투표할 때도 그렇고요. 선거할 때요. 얘들아, 우리 다음 시간에 윤리 수업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줌으로 해요, 줌. 쌍방향으로 해요. 좋아요. 선생님도 좋아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어쨌든 줌으로 해요, 줌. 아니에요, 선생님. 줌보다 밴드 라이브로 해요. 우리 채팅 보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그러면은 카톡 라이브도 있지. 옆에서 얘기해요. 그러다가 선생님 저 구글 폼으로 이렇게 과제 스스로 하는 거 너무 뿌듯하고 좋던데요. 2명이 손들었어요. 지금처럼 EBS 클래스예요. EBS 클래스. 이렇게 친구들이 손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줌 하고 싶어요 했던 사람은 3명. EBS 클래스도 3명. 카카오톡 1명. 밴드 1명. 구글폼 2명이에요. 우리 원래 이렇게 계산해서 얘네 동점이네. 우리 다시 투표할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아니 섞어서 할까? 이렇게 얘기할 텐데 이거는 양적인 차이만 있는 거죠. 개개인을 질적으로 구분했나요? 아니죠. 그냥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이죠. 이 공리주의 기본적인 입장이 개인의 행복의 총합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질적으로 만약에 다르다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요. 여기서 아까 선생님 구글로 해요 라고 했던 친구가 지금
우리 윤리 요정이에요. 윤리 대장이에요. 그리고 윤리도 1등이에요. 1등. 이 친구한테 지분을 좀 더 주자. 다른 친구보다 이 투표하는 거에 대한 질적인 차이가 있어야 돼. 그래서 곱하기 아니에요. 0 아니에요. 곱하기 한 3 정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EBS 클래스로 해요 라고 했던 친구는 뒤에서 1등이에요. 수업도 잘 안 들어요. 얘는 곱하기 한 0.5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EBS 클래스는 2.5. 그리고 여기 구글은 2 더하기 2.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1 더하기 3. 그래서 4가 되죠. 그러면 구글 폼으로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좀 되게 심하던 내용이긴 한데요. 미리 사람마다 투표권 수를 다르게 하는 거 어떻냐라는 식으로까지 제안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적 차이와 질적 차이가 이렇게 다릅니다. 아이고. 요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어떻게 쾌락을 계산해? 라는 걸 보면 압니다. 이 벤담은요. 이거 교과서 26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쾌락과 고통을 이렇게 계산한대요. 여기 분석 해석만 먼저 볼까요? 쾌락과 고통을 계산하는 기준으로 얼마나 강력한지, 지속적인지, 확실한지, 신속한지, 얼마만큼 산출하는지, 다른 거를 얼마나 순수한지, 뭐 많은 사람에게 주는지 등등 이렇게 7가지를 이야기해요. 우리 같이 수업을 했다면 같이 그 7가지를 계산을 해봤을 텐데 선생님 선배들이 했던 것 중에 그래도 제일 핫했던 거는 뭐 잠과 간식. 남자 반 친구들은 축구와 뭐더라? 잠이었나? 아무튼 그런 거였고 체육반 선생님 체육반 수업할 때 연애와 작년 1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연애와 뭐더라? 공부인가? 공부? 체육반? 뭔가? 밥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공부를 해볼까요? 공부. 이렇게 있으면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값이 0부터 10이라고 두면 여기 강력성, 뭐 지속성, 확실성, 확실성을 해볼까요? 내가 연애를 하면 확실히 행복하다. 확실히 내가 쾌락을 느낀다. 여러분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딱 만났어요. 데이트를 했어. 이 연애를 데이트라고 바꿉시다. 데이트. 확실히 나는 행복하다. 내 사랑하는 사람 딱 만나면 어때요? 우리 연애해본 친구들. 연애 어때요? 한 8? 나머지 2는? 막 친구가 늦게 왔어. 뭐 기념일을 깜빡했어. 아니 뭐 내가 너무 피곤해? 그래도 만나면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럼 확실성 한 8.9. 그럼 공부. 내가 공부를 할 때 확실히 쾌락을 느낀다. 나는 공부를 하면 고통이 부재한다. 행복하다. 여러분들 솔직히 내가 이 지적인 이 깨달음을 계속 얻는 이 과정이 얼마나 보람차고 쾌락을 행복해요. 그죠? 그래도 10에서 한 5 정도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 다산성 또 해볼까요? 데이트로 인해서 내가 다른 쾌락을 더 얻을 수 있는가? 그냥 데이트를 했을 뿐인데 이 데이트 자체의 쾌락 말고 그 외의 쾌락도 얻을 수 있는 거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쾌락을 느끼고 뭐 이 데이트를 하면서 친구가 나한테 사랑을 표현해주면서 내 자존감도 내 자신감도 생기고 뭐 등등. 아니 내가 데이트를 하러 가는 과정에서 내 스스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꾸며. 또는
내가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되게 좋은 장소, 서로 되게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오늘은 북부 바닷가에 노을 지는 걸 너무 보고 싶어. 노을 지는 걸 구경해. 이것도 뭐, 다른 쾌락을 낳는 거죠. 아름다운 풍경을 보는 거 등등. 이거는 한 8. 공부는 공부 열심히 했어, 내가. 그러면 성적 올라. 뿌듯해. 너 문제 잘 풀어줘. 선생님들 칭찬해 주셔. 막 부모님들도 칭찬해 주시고. 아, 너무 좋아. 그지? 이 다산성 한 10 아닙니까? 10 아닌가요? 이것도 한 9 정도 넣읍시다. 뭐 이런 식으로 더하는 거예요. 더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이 양을 비교해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데이트를 해야 될까 공부를 해야 될까 고민될 때, 아, 윤리적인 선택은 이 둘 중에 더 높은 거 나온 쪽이 더 옳은 거구나, 더 윤리적인 거구나라고, 그러니까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가 연애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죠. 연애가 꼭 아니더라도 뭐 사랑하는 부모님, 뭐 친구들과의 뭐 사랑하는 친구들과의 사이 관계 아니면 뭐 연예인 내가 덕질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뭐 서로 나누고 그러한 인간관계들 있죠. 그리고 내 마음을 주고 막 거기에 의지도 하고 기대기도 하고 또 기대하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잖아요. 사랑을 받고 표현하고 느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행복한 삶에 있어 선생님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한테 너무나 자연스럽고 행복이라는 거에 있어서는 선생님이 아름다움이든 사랑이든 느끼는 시간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수험생 때 너네 절대 연애하지 마 라고 하는 게 맞다고 또 생각을 하면서도 선생님 그렇게 이야기를 잘 안 하거든요. 왜냐면 얼마든지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선생님 느껴요. 선생님도 실제로 그랬고. 의지를 하는 관계. 근데 그 전에 내가 내 생활이 내가 해야 될 걸 제대로 하지 않고 내 생활이 오롯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연애를 계속 한다거나 데이트를 하는 건 서로 점점 더 건강하지 않은 관계 그리고 내 모습으로 될 수 있어요. 덕질을 하더라도 맹목적으로 하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것을 놓치면서 하게 되면 나중에는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되게 마음이 아픈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정말 많거든요. 그게 또 분명히 그럴 거고요. 왜 우리 시에서도 그런 말 있잖아요.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바람이 분다고 뭐 너와 나의 거리 막 이런 시가 있는데 되게 예쁜 시인데 선생님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시를 이해하는 것도 선생님 20살 말 늦가을쯤에 이해했던 것 같아요. 왜 막 사랑하면 막 우리 완전히 딱 나는 너, 나는 나, 나는 너, 너는 나 우리 그런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뭐 내 친구 우리 항상 하나 모든 거 다 같이 하고 막 내가 다 해주고 우리 오늘 약속 있으면 야 의리 포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그게 정말 더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거를 잘 기억하고 친구들 사이 뭐 사랑하는 그것도 친구죠. 여자친구, 남자친구 그리고 내 동성 친구들 간의 관계도 동성 친구든 이성 친구든 애인이든 친구든 또는 뭐 내가 연예인을 좋아하는 거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또 이미 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내가 친구들끼리 나 공부하러 만났어. 근데 공부가 된다. 공부가 되지 않는다. 이건 이미 여러분들 알죠. 이 긴 온라인 계약 시기를 거치면서 여러분들이 파악했을 것 같은데 도움이 되는 게 있고 도움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도움이 안 되면 여러분들 분명히 절제해야 될 건 있어요.
아주 극단적으로는 그때까지 우리 만나지 말자라고 한다든지 시험 칠 때까지 아니면 뭐 약속 시간을 딱 정해준다든지 우리 왜 좋은 어플도 많고 독서실도 공부 시간 기록되잖아요. 그런 거 보고 우리 이렇게 되면 만나서 뭐 한 10분 얘기한다. 뭐 20분 얘기한다. 뭐 그때는 우리 배웠던 거 최소한 뭐 한 5분 정도씩 서로 가르쳐 준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한 최소한의 제한들은 만들어 놔야 이 생활이 두 개 다 같이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급 조언이네요. 어쨌든 여러분들 화이팅! 성공한 덕후, 친구, 커플이 됩시다. 가자! 이렇게 벤담은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을 다 공평하게 고려해서 어떤 것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까 오로지 양적으로만 계산을 해서 판단을 내렸죠. 여기서 최대 다수와 최대 행복의 충돌을 일으키면 최대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소수의 권익에 대해서는 좀 비교적 덜 신경을 쓰는 거겠죠. 하지만 또 이렇게 최대 행복을 가져오지 않는 제도나 관습을 타파할 것도 적극적으로 주장해요. 그 당시 영국에 있었던 뭐 노예제도, 여성에 대한 되게 불평등한 대우가 그 당시에 너무나 많았거든요. 그러한 것들에 대한 비판, 동물 학대에 대한 비판. 왜냐면 동물도 쾌락, 고통 느끼고 노예도, 여성도 다 똑같은데 왜 우리는 다르게 대우하는가? 여성의 쾌락이든 남성의 쾌락이든 노예의 쾌락이든 주인의 쾌락이든 동물의 쾌락이든 인간의 쾌락이든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이런 윤리의식이 개선된 점도 있었지만 밀이라는 사람은 한편으로는 그러면 동물과 인간의 쾌락은 동일한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상하게 느끼는 쾌락이 있죠. 도덕적인 행동을 통해서 얻은 쾌락이 있어요. 그거와 내가 그냥 오늘 너희들이 뭐 교실에서 힘들어하는 친구를 위로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차근차근 도와줘서 얻는 뿌듯함으로 얻는 쾌락이 있었어. 그거랑 내가 쉬는 시간에 배고파서 막 뛰어내려가서 음료수 한 캔을 딱 까서 먹었을 때 그때 쾌락이랑 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건가? 감각적인 쾌락과 정신적인 쾌락은 동일한 걸까? 우리 그림 그리는 친구들도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림 그리는 친구들이 내가 열심히 내 머릿속으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아름다울지 그 상상력과 그런 능력들을 발휘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작품 그거를 바라볼 때랑 내가 그 배설했을 때 또는 그냥 자고 일어났을 때 그때 느끼는 아주 단순한 쾌락과 질적으로 같을까? 밀이 그건 다르다고 봐요. 밀은 쾌락의 양 플러스 질도 구분하게 됩니다. 인간은 되게 존엄하다고 봐요. 우리 칸트도 그렇게 봤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고등 능력, 예를 들어서 도덕적인 감정, 아까 얘기했던 뭐 표현, 막 상상력, 지성,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요. 요거는 양과 무관하게 저급한 쾌락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우리 인간, 도덕적인 능력을 가진 인간에게는 그게 더 되게 적합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미리 이야기했던 주장, 미리 썼던 책을 통해서 보면 더 잘 이해할 것 같은데요. 요 글을 한번 볼까요? 아이고.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쾌락보다 더 바람직하고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건 뭐 전혀 상관없다. 앞으로도 다른 모든 것을 평가할 때 양뿐만 아니라 질도 고려하면서 쾌락을 평가할 때는 양에만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쾌락의 종류는 질적으로 다르다. 양만이 아니라 질적인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봐요. 이거는 좀 심화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고급 쾌락과 저급 쾌락이 나뉘고요. 이 고급 쾌락은 인간의 고등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정신적 쾌락. 저급 쾌락은 감각적 쾌락.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죠? 뭐 성욕, 식욕, 수면욕, 배설욕 등등 이런 것과 우리가 고등능력을 발휘해서 하는 건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그럼 어떻게 구분하냐? 질적으로 다른 건 어떻게 구분하냐? 내가 부모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사랑과 여러분들이 덕질할 때 표현하는 사랑과 우리 강아지가 나에게 주는 사랑과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급식 시간에 대한 사랑과 등등 이 사랑은 어떻게 구분할까? 라고 했을 때 아까 그 데이트와 공부가 있을 때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 라고 보면 밀은 이렇게 말해요. 아까 인간성을 되게 존중한다고 봤죠. 이 인간성은 인간들은 이렇대요. 질적으로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쾌락을 모두 경험하면 사람이라면 당연히 고급 쾌락을 추구할 거니까 그 사람들이 선택하는 쾌락이 질적으로 높은 쾌락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 전문가들, 이 사람들을 전문가라고 하거든요. 쾌락의 전문가. 쾌락의 전문가가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다수의 전문가라고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데이트와 공부라고 했을 때 나 데이트도 해봤고 공부도 해봤다. 그러면 데이트와 공부에 있어서 쾌락의 전문가예요. 이 두 가지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이 더욱 질적으로 높은 쾌락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장 얘기하고 싶었던 문장이 이건데요.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 배고픈 인간이 되는 편이 낫고 만족하는 바보가 되기보다는 만족하지 않는 소크라테스가 되는 편이 낫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배부른 돼지. 배고픈 인간. 만족하는 바보. 그리고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있다고 합시다. 밀은 이렇게 얘기해요. 배부른 돼지가 되느니 배고픈 인간이 낫고 만족하는 바보보다는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낫다. 이거를 선생님이 분석을 하자면 배부르고 만족한 건 양이 많은 거죠. 다량. 하지만 단순히 먹고 그리고 지적인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 거는 고급 쾌락과 저급 쾌락이 있다면 저급 쾌락 그리고 질적으로 훨씬 더 낮은 거예요. 배고프고 불만족한 건 양은 적어요. 하지만 질은 높아요. 소량의 고급 쾌락이 다량의 저질의 쾌락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어떻다고? 낫다고. 인간에게는 더욱 높은, 질적으로 높고 누구나 다 선택할 만한 쾌락이라고 본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고귀한 존재, 존엄한 존재라고 보는 데서 와요. 더 높은 수준의 쾌락, 더 높은 질의 쾌락을 추구하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내가 단순한 이 감각적인 것보다 내가 배불러. 완전 배부른데 난 그냥 돼지야. 나는 인간답게 살진 않아. 그냥 내 명예, 내 돈 이런 것만 위해 살고 싶어. 여러분들 영화 보면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친구들이 약간 그 어둠의 손이 많이 나오는 그런 영화를 여러분들이 시험 끝나고 많이 보던데요.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그런데 나오는 사람들 있죠. 내가 돈 엄청 많이 벌어. 나 엄청 부유하게 살아. 배불러. 근데 나는 인간답지 않게 살아. 돼지야. 돼지나 마찬가지야. 짐승과 마찬가지로 나는 그런 도덕성을 버리고 살아. 그것보다는 배가 고프더라도 인간답게 사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본 거죠. 여러분들 미래 의견 이해 갔죠?
그래서 다시 표로 보면요. 이 고정공리주의와 벤담과 미를 비교하는 건 이 양적 차이를 인정하는 것과 이 질적 차이를 인정하는 거. 여기서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벤담은 당연히 질적인 차이가 없기 때문에 모든 쾌락은 양적으로 동일하고요. 밀은 여러 가지 쾌락이 있다고 봐요. 뭐 정신적 쾌락, 감각적 쾌락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나뉜다고 봤죠. 그래서 쾌락 계산법은 벤담은 강도, 지속성 등등 이러한 7가지 계산법이 있다고 봤고요. 밀은 질적으로 서로 다른 두 가지 쾌락을 모두 경험한 사람. 선생님 이거 뭐라고 했죠? 쾌락의 전문가. 가 선택하는 쾌락. 쾌락의 전문가들이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는 어떻게? 다수의 의견을 따른다고 봐요. 요거는 잘 알아두세요. 미리 이야기한 쾌락의 계산법은 단독 문제로도 나온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 벤담과 미를 비교하는 문제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공리주의에서 문제가 나온다면요. 잘 알아두세요. 그럼 이제 현대공리주의로 넘어가 볼까요?